역사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역사 계속 만나볼 거고요. 늘상 부른 노래에 따라서 상주, 춘추, 진안, 위진, 남북조, 수당, 송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제목부터 확인을 하면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이죠. 자, 오늘은 온통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몽골 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몽골 고원의 초원지대에서는요, 몽골족들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1206년에 부족장회에서 태무친이 칭기즈 칸으로 추대가 돼요. 그리고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 태무친이 죽은 뒤에 후손들은요, 서아시아와 러시아 남부까지 정복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들이 정복 지역을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몽골의 관습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킵차크 한국, 이란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이렇게 4한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 오고타이 한국이 나중에 차가타이 한국에 병합이 돼요. 혹시나 지도에 이런 내용이 보이면 궁금해할까봐 소개하는 거지 막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몽골 제국이 분열하는 가운데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칭기즈칸의 손자죠.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은요, 금을 무너뜨리고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원이라고 고치게 되는데 1271년의 역사고요. 1279년에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렇게 원의 중국 지배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통치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데 원은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서요,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럼 왜 이런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느냐? 이 남송이 끝까지 원의 지배에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의 지배하에 있던 중국인인 한인과 또 남송 지배하에 있던 한족인 남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폈던 건데, 일단 몽골인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요. 다음으로 생목인, 그러니까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온 외국인을 생목인이라고 했었는데 이 생목인들이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아까 선생님 몽골인하고 같이 지배계층을 이뤘고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계층을 이룬 이런 구조로 진행이 돼요. 이 시기에는 기존의 과거제를 폐지하고 관리를 추천으로 뽑았었는데 이런 추천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예 한인과 남인은 관리 추천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고요. 한인과 남인은 관직 진출이나 사회적 지위, 세금 면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단 말이야. 자, 어쨌거나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의 실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원에 저항했었던 남송 지배하의 한족, 그러니까 남인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몽골이 대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됐는데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요, 수도를 중심으로 정복지에 이르는 교통로를 쭉 따라가지고 대체로 한 100리마다 역참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제국을 오가던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을 했는데, 역참은요, 식량, 말, 숙소 등을 제공했던 곳이고요. 이런 역참제를 실시한 결과 다른 나라의 상인과 선교사, 사절단 등이 중국을 자주 찾을 수 있었죠. 한마디로 역참제는요, 교통, 통신과 효율적인 물자 운반을 위해서 역참을 설치한 제도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 크리스교, 라마교 이런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서 유행을 했고요. 천문학, 지리학, 의학, 수학 등 이슬람의 자연과학이 전래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이런 여행가들이 원에 와가지고 쭉 둘러보고 돌아가서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마르코 폴로는요 굉장히 유명해요. 원에 머물면서 중국과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요, 베네치아로 돌아가가지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동방견문록이 유럽인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돼요. 이야, 동방에 가면 금으로 만든 집들도 보이고 후추가 산처럼 쌓여있고 희귀동물이 있다더라. 자, 이러면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신학로 개척 때 다시 한번 이야기 선생님 똑같이 해볼게요.
자, 한편 원대에도 중국의 경제는 계속 발전하게 되고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폐인 교초가 널리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의 곡물, 채소, 도자기 이런 것들이 화북으로 운반이 되면서 물자의 흐름이 원활해지기도 했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번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소설로는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구어체 소설이 유행을 했고요. 희곡과 노래와 연극이 합쳐진 잡극도 유행을 했죠. 자, 이랬던 원은요. 지배층이 점점 사치와 부패를 일삼고 쿠빌라이 칸이 죽은 다음에는 서로 막 황제가 되겠다면서 황위 계승 다툼이 치열했고요. 그리고 지폐, 아까 말했던 그 교초를 마구마구 찍어냈어요. 이런 교초의 남발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했겠죠. 자, 이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홍건적의 난이 뭐냐면 그 붉은 천을 머리에 묶은 한족 반란군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원은 쇠퇴기를 걷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원장이 세운 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짧죠?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가장 짧았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앞시기에 많은 왕조의 역사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핵심 위주로 잘 정리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시 중국의 역사에서 만날게요.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복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습하기로 약속. 다음 시간에 만나요.